네. 그 공동 발명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무적으로 공동 발명이 상당히 문제되는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특히 뭐 같이 창업했다가 그 창업한 팀이 분열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싸우고 나간 사람이 특허권을 싸우고 나간 사람이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면 나가자마자 하는 게 원래 같이 논의했던 그런 사업 모델을 특허사무소에 가서 특허 출원을 먼저 자기 이름으로 해버리거나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이 제도를 잘 사용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무권리자 출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권리자 출원. 그래서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받을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 특허받을 권리를 승계받았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당한 출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출원을 하기 전에 미리 A랑 B 사이에 양도 계약을 맺었다. 그러면은 A가 발명했지만 B가 출원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그런 사람이 아니면 그러면은 무권리자 출원이에요. 무권리자예요, 그 사람. 그래서 1번에 정당 권리자 모르게 제3자가 출원한 경우 모인 출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번에 정당 권리자 출원 이후에 제3자가 무단으로 출원인의 명의를 변경한 경우. 요게 사실은 그 전에는 특허사무소나 뭐 이런 쪽에서 장난을 치는 경우가 가끔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전자인증이 좀 강력히 보완이 되면서 이런 일들은 요즘에는 거의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발생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이런 일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옛날에. 자, 그리고 3번. 공동발명에서 공동발명자 1인의 단독 명의를 출원한 경우. 이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동발명했는데 근데 공동발명에 참여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나가서 자기 혼자서 출원했다. 이런 경우가 무권리자 출원입니다. 무권리자 출원. 자, 근데 무권리자 출원인 거를 내가 입증해야 돼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회사랑 같이 한다거나 연구개발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랑 같이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시킨다라고 할 때 어떤 같이 한다라는 그런 입증 자료를 충분히 많이 확보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NDA 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이런 것들도 중요한 증거로 사용이 돼요. 그리고 연구 노트 같은 것도 중요한 증거가 되고 그 다음에 이메일 왔다 갔다 한 거 그런 것도 미리 출력을 해놓으면 제일 좋고요. 아니면은 이메일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놓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무권리자가 출원을 했을 때 그때 정당 권리자로서는 그 똑같은 내용을 갖다가 또 출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권리자가 출원했다 하더라도 정당 권리자가 그 이후에 똑같은 내용으로 출원하시고 그 다음에 무권리자 출원을 갖다가 거절시키거나 아니면은 만약에 무권리자 출원이 등록이 돼버렸다 그러면은 그 등록된 그 무권리자 특허권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이 무권리자가 출원한 때 출원한 것으로 소급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날짜가 앞으로 당겨진다는 얘기예요. 더 좋아지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존속기간은 당겨졌으니까 무권리자 출원일 다음 날로부터 기산, 그러니까 그 존속기간의 카운트를 그때부터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권리자 출원은 거절 이유고 정보 제공 사유고, 그러니까 정보 제공이라는 거는 특허청에다가 이 사람이 내 거를 뺏겼어. 뭐 이런 그 증거 자료를 내는 거예요. 정보 제공하는. 그리고 무효 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권리자가 자기 거를 카피해서 출원했다. 그래서 등록이 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무효 심판에 의해서 무효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특허법 34조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를 해놓으시면 특허법 34조에 의해서 이런 복구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복구 작업. 이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내 거 카피 당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굉장히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법적으로는 이런 절차를 준비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요. 네. 공동 발명자였는데 네. 그 사람이 단독으로 출원을 해서 무권리자가 되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네. 나머지 한 사람이 정당한 권리자가 되는 겁니까?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혼자 특허를 내는 것도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그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사실 분쟁이 좀 생겼다, 그런 분쟁이 생겼다 하더라도 이렇게 협상을 하게 되는 거죠. 당신이 지금 우리가 같이 공동 발명한 걸 갖다가 혼자 출원했으니까 당신은 무권리자 출원으로 거절될 거니까 내 지분을 등록시켜라. 그러니까 그 출원인 명의를 변경시켜라. 그러니까 기존에 한 명에서 내 명의를 추가시켜라. 그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회복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은 굳이 뭐 거절시킨 다음에 다시 또 뭐 출원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했던 그 사람의 출원 그 명의에 내 명의를, 그러니까 출원인 명의를 더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발명자란에 또 우리 쪽에서 발명한 사람들을 다시 발명자란에 또 이렇게 집어넣게. 그 이제 발명자 변경이라고 얘기하는데, 발명자 변경 제도도, 변경 신청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하면은 조용히 양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계속 진행될 수 있어요.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직무 발명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종업원이 발명을 한 경우에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는 회사와 종업원 중 누구의 것일까? 라고 되어 있는데 유럽이나 일부 국가에서는 이거는 발명을 완성하자마자 바로 회사의 권리다 라고 하는 국가들이 있어요. 이제 사용자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업원이 그 발명에 관한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라는 발명자주의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나 미국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직무 발명 제도 자체가 회사에 없다면, 그러면 뒤에도 나오지만 그 종업원이 발명 완성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이름으로 출원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 발명 규정을 회사 내에 사규나 아니면은 별도의 고용계약서 안에 한 줄 이렇게 넣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 직무 발명 규정에 관해서는 그 최근에 많이 그 정부 차원에서 많이 그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무 발명 표준 규정 샘플 뭐 이런 것들을 얻으실 수 있어요. 검색을 통해서 얻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저한테 요청을 하시면 제가 보내드릴 수도 있고. 질문이 하나. 네네. 사주 이런 거 말고도. 네.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네. 어느 항에 네. 무슨 발명에 관해서 있을 때 네. 회사에 기속된다. 네. 이렇게 해도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네. 그게 뭐 별도의 계약서가 있어도 되고 아니면 고용계약서에 있어도 되고 아니면 사규로 반포하셔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입장을 이제 잘 고려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고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예약 승계 규정을 미리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고용계약서에 이 예약 승계 규정을 넣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예약 승계 규정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 그러니까 종업원이 회사의 직무에 관련하여 어떤 발명을 완성했을 경우에는 회사에 귀속하기로 한다 라는 그 문구가 사규 아니면은 뭐 고용계약서 이런데 그 예약 승계 규정이 들어가 있어요. 최소한 그 문구라고. 자, 그러면은 그랬을 때 종업원이 그거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종업원의 어떤 플러스 알파적인 창의력 발휘에 의한 그런 회사 매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발명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권리를 종업원이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항목이 종업원한테 속한다라고 되어 있죠. 네. 근데 예약 승계 규정이 있으면 이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가 회사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직무 발명 성립 요건이 요 세 가지가 있어요. 종업원의 직무에 관한 것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용자는 이제 회사라고 편하게 읽으시면 됩니다. 회사의 업무 범위에 속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발명 행위가 뭐 과거 또는 현재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어야 된다. 라는 요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 여기 뭐 글이 굉장히 많이 써 있긴 합니다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업원이 누구냐? 종업원은 뭐 고용계약으로 타인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면 전부 다 그 종업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촉탁, 임시, 상근, 비상근 불문합니다. 네. 자, 그리고 법인일 경우에는, 주식회사일 경우에는 대표자가 사실 뭐 그렇죠. 대표자가 발명을 제일 많이 하죠. 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분들이 많이 발명을 하시는데, 그것도 역시나 법인과
그 대표자와는 법인격이 다른 그 존재이기 때문에 대표자가 발명을 하고 그다음에 그 발명을 회사로 이렇게 넘겨야 됩니다. 직무발명 규정에 의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무라고 하는 거는 종업원이 사용자 등의 업무 범위 중, 그러니까 사용자 등의 업무 범위라고 하는 거는 회사에 어떤 그 정관 같은 데 이제 써 있어요. 우리 회사는 로봇을 만든 뭐 아니면 무슨 제조를 한다. 뭐 그런 게 이제 정관에 써 있죠. 그래서 그런 업무 범위를 말해요. 그래서 종업원이 그러니까 회사의 업무 범위 중 일부를 직접 담당하는 그런 거를 이제 직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뭐 법인이 됐던 국가가 됐던 지자체가 됐던 개인 사업자가 됐던 사용자가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범위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정관 목적 범위 내 업무 그리고 그에 부수하는 사업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도 하죠. 바이오도. 그래서 회사 이름은 삼성전자지만 삼성전자에 속하는 분 중에 바이오 쪽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그 관련된 결과물이 나오면 그러면은 회사에 귀속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발명 행위라고 하는 거는 준비에서 완성까지의 행위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발명을 완성하고 나서 퇴사해서 다른 회사에 가서 그 발명을 출원했다. 이게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러면 사실은 그 사람이 요 A라는 회사에 재직 중에 발명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 발명은 원칙적으로 예약 승계 규정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A라는 회사에 속하는 거지 B라는 회사에 가서 출원했다 하더라도 B 회사의 것이 되는 건 아닙니다. B 회사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무권리자가 되는 거죠. 무권리자. 아시겠죠? 자, 그리고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연구 쪽에 일하시던 분인데 근데 뭐 사정상 경영지원팀이나 이런 쪽으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경영지원팀에서 경영 업무를 하다가 옛날에 자기가 했던 그런 내용을 또 베리에이션 해가지고 또 어떤 발명을 완성시켰다 하더라도 이 직무 발명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과거의 직무와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약 승계 규정이 있는 경우 요즘에 그 중소기업들도 이 예약 승계 규정을 잘 사규나 이런 데다 다 많이 넣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예약 승계 규정이 있는 경우에 지금 종업원이 직무 발명을 완성하면 그러면은 그 완성한 시점에 회사로 승계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예약 승계 규정이 없다면 이 다음 페이지에 다음인데 없으면 종업원이 양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잘 모르셨던 사실일 수도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주도권을 누가 가지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예약 승계 규정 회사 사규에 넣는 거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고용계약서에 한 줄 정도 이렇게 추가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일도 아닌데 근데 이게 없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없게 되면 종업원이 그거를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종업원이 양도 의사가 없으면 그러면은 종업원이 직무 발명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종업원이 자기 이름으로 특허 출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때 그러면 회사는 아무 권리도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요 예약승계 규정이 없어서 종업원이 자기 이름으로 출원했다라고 하더라도 회사 입장에서는 그 종업원이 그 직무 발명을 완성하게 하는 데 있어서 월급도 줬고 그다음에 사수도 붙여서 이렇게 가르쳐 주기도 했고 연구시설도 이렇게 쓰게 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회사가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회사한테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는 타당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양자 간의 그 형평을 조율하기 위해서 회사 쪽에다가는 이 특허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요 종업원이 회사한테 사용금지 요청을 할 수는 없도록 회사 쪽에다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줍니다. 네, 그렇죠. 근데 통상실시권이라는 거는 실시할 수 있는 허락을 주는 건데 근데 여기 보면 통상이라는 말이 뭐냐면 요 기술에 대해서 그러면은 종업원이 특허권을 갖게 되면 종업원이 경쟁사한테 또 전용 실시권이나 통상 실시권을 또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사로서는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이 예약 승계 규정은 지금 나라에서 모든 중소기업들한테 지금 도입을 권장하고 있는 거고 특히나 이 직무 발명 제도를 도입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도입하고 나서
직무발명에 대해서 보상을 한 차례 이상 했다라는 그 사실만 인정이 되면 직무발명 우수 직무발명 운영 인증이라는 그런 인증이 또 새로 생겼어요. 최근에 그 발명진흥회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운영하는 인증제도인데, 근데 그 인증제도를 통해서 인증을 받으시면, 그러니까 직무발명 우수 운영 회사 뭐 그렇게 인정을 받으시면 또 정부 지원 사업에 가점이 있어요. 가점이 상당히 꽤 큰 가점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인증 받는데 인증 신청 비용이 무료예요, 무료. 지금. 그러니까 그 인증 제도가 생긴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인증을 받으시면 내년도에 이제 중소기업청 사업에 뭐 하시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또 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직무 발명 제도는 회사 입장에서는 빨리 도입을 할 필요가 있는 제도예요. 자, 그리고 그 종업원이 양도이사가 없는 경우는 그렇게 되고, 양도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이 민법상 계약에 의해서 그걸 넘기게 되는 거예요. 민법상 계약에 의해서 사후적으로 넘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보상 청구권이 나오는 거고 직무 발명을 승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냥 민법상 계약에 의해서 회사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네. 가볼게요. 네. 그 종업원이 양도 여부 결정하는 그런 상황에서 네. 종업원이 회사를 퇴사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특허 관리를 확보했고, 네. 그리고서 이제 자유를 실시하려고 하고, 뭐 다른 사람들이 또뭐 이렇게 할 수 있는 통상으로 이런 거 할 수 네. 있는 거죠. 네. 근데 회사에서 그러니까 종업원은 회사에서 이거 이 특허를 우리도 실시할 수 있다. 네. 아까 이거 무상품 무상, 실시권 때문에 네. 있다는데 종업원은 그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나타내요. 그래서 못하게 내가 하겠다. 네. 그래서 뭐 법적으로 하겠다. 음. 이렇게 될 때 네. 그 발명의 내용이 과연 그 회사하고의 관련성, 인과관계가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직무 발명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 문제는 어떻게 판단이 돼요? 그거는 뭐 아까 전에 그 요건에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발명자가 이 회사에 재직 중에 그 발명을 완성했는가, 그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돼 있는 발명인가, 그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회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그런 발명인가, 요것도 요 세 가지 판단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직무 발명에 해당해요.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만드는 회사인데 이 종업원이 뭐 비누곽 만드는 그런 발명을 만들었다. 그러면 뭐 관련성이 없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 직무 발명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허 출원되는 그런 발명들의 거의 80%가 직무 발명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실제 종업원의 입장이 뭐냐면 이거는 내 회사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네. 주장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 예를 들자면 네. 그 회사에서 일했던 분야는 전자 쪽이라고 치면 네. 자기가 발명한 건 전기 쪽이다. 네. 그럼 다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뭐 실제 케이스를 봐야지. 네. 그렇긴 한데 네. 그게 좀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 애매할 수도 있죠. 네. 근데 뭐 어디까지나 뭐 애매한 경우에는 누가 더 증거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싸움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전에 그 삼성전자에서 천진 네. 장판 네.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 있다가 나중에 네. 회사에서 삼성전자로부터 이제 네. 그 보상을 받고 안 넘긴 걸 알고 있는데 네. 그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케이스입니까? 예약 승계가 없어서 그런 경우입니까?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직무 발명으로 인정이 됐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심에서 그 양자 간에 합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발명자 분이 그 발명 신고를 다 하고 뭐 이렇게 양도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그 소송 사건에서 이제 근데 그게 되게 여러 이야기가 있어서 예. 좀 정확한 얘기를 신문에서 좀- 보니까 네. 좀 애매 그런 경우 같은 경우 삼성전자에서 워낙 많은 특허가 있는데 네. 그런 케이스가 나오니까 네. 삼성전자가 어떻게까지 특허를 관리를 했을까 네. 뭐 이런 문제가 많이 있을 텐데 그래서 네. 물어본 겁니다. 네. 특허는 좀 특이해가지고. 네, 그렇죠. 근데 뭐 그때 당시에도 삼성은 뭐 예약 승계 규정이 당연히 있었고 완성하자마자 원래는 삼성에 귀속되는 게 맞는 거고. 네, 그리고 뭐 그러니까 2심에서 화해를 했기 때문에 뭐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뭐 그 사건에 이제
원고 쪽 발명자 쪽 대리를 하셨던 변호사님한테 듣기로는 뭐 일단 뭐 2심에서 직무 발명으로 인정하고 그냥 합의하는 걸로 그래서 배상액을 보상액을 보상 청구권을 행사해서 얼마 받았다고 그랬나 10몇억 원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건이 보상이 작아서 그러면 네. 이렇게 재판에 간 건가요? 아니면은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왜냐면 그게 지금 중요하니까 왜냐면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 예약 승계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런 케이스가 발생하는 경우고 네. 또 이거는 이제 보상이 작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보상이 정당한가 아닌가에 대해서도 사실은 뭐 강의를 하자면 한 30분 정도 따로 강의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일단은 뭐 시간 관계상 그거는 거기까지. 네. 제가 종업원으로 있다가 네. 나왔어요. 네. 나와서 제가 사업체를 이제 네. 차렸어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무에 관련된 거를 나중에 네.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상관이 그때 있을 때랑 네. 상관이 없지만 그때 일을 계속 하고는 있어요. 네. 그래서 이때 다시 또 꼭 발명을 해가지고 네. 특허를 냈어요. 그러면 지금 그 전에 회사에서 저한테 그런 근데 그거는 뭐 간단한 게 그거는 이제 퇴사를 하시고 뭐 새로운 사업체를 만든 다음에 이제 새로운 발명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아까 말씀하신 계속 직무가 똑같이 이어져 오는 네. 거 같잖아요. 네. 근데 제가 나가서 이제 새로운 아이템으로 이제 네. 하게 되더라도 네. 직무는 계속 똑같이 이제 하게 되면은 네. 그쪽에서 이제 전 회사에서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역시나 증거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이 회사에 재직하고 있을 때는 이 제품이, 그러니까 이 새로운 아이템에 대해서 전혀 아이디어가 그때 당시에 없었고, 지금 이제 나와서 새로 이제 사업체를 꾸려서 새로 발명의 구성을 달리해서 새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뭐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괜한 시비를 걸었다가 무고죄로 오히려 역고소 당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뭐 별 문제가 안 돼요. 뭐 어쨌든 지금 이제 예약 승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요. 예약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완성 사실을 통지를 해야 됩니다. 종업원이. 종업원이 서면으로, 서면이라는 거는 뭐 종이로 됐든 아니면은 인터넷 이메일로 됐든 아니면은 뭐 온라인 뭐 신고 시스템이 됐든 뭐 ERP나 뭐 이런 게 됐든 하여튼 그 완성 사실을 문서로 회사에 통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회사는 4개월 안에 승계할 것이냐 승계하지 않을 것이냐에 관해서 회신을 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회사 쪽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승계하겠습니다. 아니면 승계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통지를 회신을 해줘야 돼요. 4개월 안에. 자, 그래서 회사에서 승계 의사를 통지했다. 그러면은 회사가 직무 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권리가 넘어갔으니까 그 종업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회사가 불승계 의사 통지, 그러니까 승계하지 않겠다라고 통지했을 경우에는 그러면은 종업원은 당연히 그 직무 발명에 대해서 자기 이름으로 특허 출원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고요. 회사가 이 경우에는 회사가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역시나 취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역시나 종업원이 이 발명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공헌을 했기 때문에 회사가. 그래서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회사가 취득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4개월 안에 회사에서 회신 안 해줬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종업원은 이 직무 발명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자기 이름을 출원할 수 있어요. 근데 회사 쪽에서는 4개월 안에 이 승계하겠다 또는 승계하지 않겠다라는 걸 회신을 해줘야 되는 게 이제 그 법적으로 강제 규정인데 만약에 회신을 아예 안 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 무상의 통상실시권조차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 써있는 게 종업원 동의하에 실시권 취득, 이거는 민법상 별도의 계약에 의해서 종업원한테 실시권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직무 발명 관련된 거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고 이게 그 삼성전자 그다음에 한카티고 직무 발명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면
이거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즘에 뭐 초성 검색 관련된 그런 아이디어도 삼성전자 연구원이 해놨는데 아주 옛날 일이죠. 특허 출원해놨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정당하게 보상을 못 받았다 하면서 최근에 소송을 해서 1심에서 뭐 연구원한테 유리한 판결이 나왔다가 뭐 2심에서는 삼성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고 뭐 하여튼 그런 스토리도 있고 직무발명 관련해서는 지금 회사와 연구원 사이에 소송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신경을 잘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요. 네. 지금 4개월 내라는 네. 기간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미 뭐 발령이 끝나 있는 상태인데 네. 서면으로 판결을 했으니까 네. 그러면은 특허가 그 4개월 동안에 네. 출원도 못하고 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정지되어 있는 상태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네. 시간적으로 봤을 때 네. 동일한 여건에 특허를 출원했을 때 이 네. 특허권은 무효식물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죠. 네. 특허가 이게 그러니까 선출원주의에 네. 의해서 누가 더 빨리 출원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거지. 네. 네. 직원이 이제 퇴사하고 나서요. 네.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퇴사했지만 회사 입장에서 이 사람이 뭔가 특허를 추론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자기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직원이 퇴사했어도 직무와 관련된 발명이 해당된다면 네. 그 시효가 있지 않나 그거 있는 걸로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아, 그런 별도의 규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퇴사하고 나서 6개월 동안 완성한 발명에 대해서는 뭐 종전 회사에서 뭐 완성한 걸로 뭐 하기로 한다. 뭐 그런 그 어떤 어떻게 보면은 뭐라 해야 되나 약간 추적 규정 같은 거를 맺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예. 법적을 아예 돼 있는 걸로 제가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뭐 없습니다. 정확한 건 네.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거보다도 그러니까 그거를 정하기가 애매모호한 게 이게 6개월이 될지 뭐 1년이 될지 그거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발명을 이 회사 재직 당시에 완성했느냐 아니냐 일단 요것만 그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요. 그것도 가만 생각해보면 네. 그 시효가 없으면 네. 기간이 없으면 네. 뭐 무한적으로 기간이 늘어나고 그것도 문제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럼요. 아마 그 기간이 아마 설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일단은 직무 발명과 관련된 그 발명진흥법에는 그런 거는 일단 없어요. 영업비밀에 관한 게 2년 아닌가요?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그런 비슷한 조항이 있을 겁니다. 근데 뭐 그 부분은 제가 더 이렇게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렇습니다. 자, 시간 내 내용을 많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질문은 많이 해주시면 좋지만 이따가 또 쉬는 시간에 해주시죠. 자, 발명의 성립성 관련해서 자 발명이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런 요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그래서 자연 법칙을 이용해야 되고 기술적 사상이어야 되고 창작성과 고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자연 법칙을 이용한다는 게 여기 보면은 뭐 연력학의 법칙을 반드시 이용해야 되고 막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무게가 있는 물체는 뭐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뭐 이런 것. 그냥 그런 그 어떤 그냥 물리 경험을 이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 자연 법칙을 이용한다는 게 자연 법칙에 반하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중요한 그런 거는 아니지만 여기 보면은 자연 법칙 그 자체는 안 돼요. 또. 그러니까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거죠.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 자체는 특허로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만유인력의 법칙을 이용해서 어떤 기계 장치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거는 자연 법칙을 이용한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특허의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연 법칙 자체는 안 돼요. 여기 그래서 암호 작성법, 광고 방법, 속도법 이런 것들은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기술적 사상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말하는 사상 그리고
어떤 뭐 객관적 전달 가능성이 있는 기술, 요 중간에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제품 자체가 아니고 제품 안에 들어있는 핵심 그 코어 아이디어, 구체적인 아이디어, 그거를 말합니다. 그리고 창작성과 고도성은 뭐 당연히 새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고도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뭐 그러니까 신규성, 진보성에서 더 얘기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연법칙 그 자체는 발명이 아니에요. 비발명. 그리고 발견, 그러니까 천연물질 뭐 그 자체는 아닌데, 근데 그 천연물질로부터 추출해서 뭐 숙취해소용 천연차를 만들었다. 뭐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도 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천연물 신약 뭐 이런 것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자연법칙이 위배되는 거, 연구기관 이런 것들은 일단은 뭐 발명으로 성립을 인정을 안 합니다. 연구기관. 근데 특허청에 연구기관 관련된 출원을 매년 많이 하세요. 네.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는 안 됩니다. 그 BM 특허나 아니면은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출원이 되죠. 근데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를 출원하는 건 아니고 컴퓨터 프로그램이 구현하고자 하는 어떤 시스템을 전체를 이제 하드웨어랑 엮어가지고, 그러니까 서버 클라이언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버 클라이언트 이런 걸 묶어서 그 프로그램이 이제 구현되는 그런 시스템 자체를 출원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만으로는 출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발명으로 인정을 아직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미완성 발명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출원했을 때 등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발명이 불성립 발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인식은 있으나 그 해결 수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명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명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거절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특허사무소에 의뢰하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딱 들어보고 일단 제일 많은 케이스가 선행기술이 비슷한 게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출원했다가 이제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그 아이디어가 기발하긴 한데 근데 그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수단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런 거를 좀 구체화하신 다음에 다시 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 이유가 바로 이런 미완성 발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뭐 전에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뭐 순서도라든가 아니면은 구성도라든가 이런 게 좀 구체화가 돼 있으면 그러면은 얼마든지 또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산업상 이용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이 산업이라는 게 결국에는 산업재산권이기 때문에 이 산업상 이용이 가능해야 돼요, 이 발명이. 근데 이게 의미하는 게 결국에는 동일한 결과를 반복 실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찍어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떤 기술을 갖다가 문서상에서 나타내는 게 특허 문서이기 때문에 그 기재되어 있는 그 내용대로 하면은 이렇게 반복 생산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거절되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것보다도 신규성이나 진보성으로 많이 거절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사실 그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는 대표적인 사례가 수술 방법, 진단 방법, 치료 방법 이렇게 써 있는데 요거는 사실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 기술 중에 이런 수술 방법, 진단 방법, 치료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특허를 안 줍니다. 근데 마땅한 거절 이유가 없어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거절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수술 방법에 대해서 특허권을 닥터 김한테 줬어요. 그러면은 닥터 김이 그 수술 방법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한 노력을 하셨겠죠. 그리고 인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등록을 받은 건데, 근데 이 닥터 김이 특허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로 그 옆에 병원에서 닥터 리가 수술을 하고 있는 그 현장을 경찰과 함께 출동해서 특허 침해하지 마라고 할 경우에 결국에 누가 피해봐요? 환자가 피해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술 방법이나 진단 방법이나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특허를 주지 않는 게 전 세계 그 WTO 트립스 규정에 의해서 약속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의료기기와 의약품 이런 것들은 엄청난 특허 그 시장이에요. 의료기기나 의약품 이런 쪽은, 그러니까
수술 방법, 진단 방법, 치료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난 특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산업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인간으로부터 채취한 것, 뭐 혈액, 소변, 피부, 모발 뭐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방법, 처리해서 뭐 가발을 만드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은 다 특허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인간으로부터 채취한 것을 치료를 위해서 채취한 자에게 돌려줄 것을 전제로 하는 방법, 그러니까 혈액 투석 방법은 그러니까 혈액을 투석한 다음에 그 혈액이 다시 사람 몸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해가지고 특허를 주지 않는 굉장히 유명한 판례가 있습니다. 자, 신규성이 나오는데 신규성이랑 요 다음에 나오는 진보성이 특허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근데 신규성은 간단해요. 요 네 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바로 신규성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신규성이라는 거는 새로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거. new. 새로워야 된다는 건데 어떤 기술을 담고 있는 문서가 유출이 됐어요. 아니면은 공개가 됐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공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바로 신규성을 상실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불특정인이 출원 발명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게 되면 그러면은 여기 나오는 불특정인이라는 그 표현은 비밀 유지가 없는 사람, 비밀 유지 의무가 없는 사람한테 이게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는 상태에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어떤 그 R&D 기획을 한 다음에 그 기획 문서를 인터넷에 그냥 딱 올렸다. 그러면은 공지되는 겁니다. 공지됐다는 거는 더 이상 그 발명에 대해서 등록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신규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자, 근데 그랬을 경우에 좀 가혹하죠. 특히나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발명을 만들어 놓고도 논문을 발표하는 게 더 급하기 때문에 논문 발표를 먼저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논문 발표를 하면 그 즉시 신규성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특허를 받을 수 없게 하는 거는 또 가혹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보완하는 장치가 이 뒤에 공지 예외 규정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은 걸로 이렇게 봐주는 구제 제도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신규성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인터넷에 올렸거나 아니면은 공연 실시라는 거는 뭐 시연을 했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시연을 했거나 아니면은 반포된 간행물에 개조됐다. 뭐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그냥 논문 발표했다. 아니면 학술 포스터에 내용을 담아서 발표했다. 이런 게 이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통신회선을 통해서 공개했다. 뭐 인터넷 회선을 통해서 공개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신규성 상실 사유에 해당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신규성 같은 경우에는 시분초를 전부 다 따져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지금 몇 시죠? 지금 3시 40분인데 우리가 3시 40분에 특허 출원했다. 그러면은 3시 39분 이전에 존재하는 모든 기술 도큐먼트를 대상으로 해서 비교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분초를 기준으로 해서 청구 항마다 다 판단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신규성의 구체적인 판단식인데 요거는 뭐 일단 자세한 내용이니까 요거는 일단 설명이 잘 돼 있으니까 요 슬라이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공지 예외 주장 출원이에요. 공지 예외 주장 출원. 여기서 보시면 뭐 판매가 일어났어요. 특정한 발명품에 대해서 제품으로 완성해가지고 판매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광고도 했어요. 그리고 제3자가 뭐 동일하게 출원했다. 그랬을 때 여기 보면 판매에 대한 공지 예외 주장 출원하게 되면 이 판매에 대해서 판매 행위로 인해서 신규성을 원칙적으로는 상실하게 되는데 그 신규성 상실이 되지 않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공지 예외 주장 출원이에요. 그래서 공지 예외 주장을 하면서 출원을 하게 되면 판매는 출원 전에 없었던 걸로 그냥 이렇게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매에 의해서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상실하지는 않아요. 자, 근데
이 신문 광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지 예외 주장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문 광고에 의해서 신규성을 상실하고 요거는 등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출원할 때 자기가 공개했던 모든 행위에 대해서 공지 예외 주장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근데 제일 문제가 자, 요게 1년 안에 요 공지 예외 주장을 하면서 1년 안에 출원하면 돼요. 그것까지는 교육을 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마음을 놓고 있다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제3자가 요거를 보고 요거 괜찮은데 하면서 내가 이거 먹어야지 하면서 이제 특허 출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제3자 출원보다 후 출원이어서 선출원주의에 위반돼서 내가 등록을 못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특허 요건 중에 세 번째로 중요한, 그러니까 신규성, 진보성이 제일 중요하고 세 번째로 중요한 선출원주의 때문에 요 제3자의 동일한 출원에 의해서 내가 등록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하기 전에 무조건 출원하는 게 정답이고요. 공개가 됐다 그러면은 빨리 출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거는 그 요건인데 요거는 뭐 설명으로 충분히 내용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드렸고. 자, 근데 이 공지예외 주장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1년 이내에 출원하면 되는 것이고, 출원할 때 공지예외 주장을 하면 돼요. 주장을 하면 돼요. 출원서에 내가 언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지예외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증거 자료를 내면 돼요. 내가 언제 요걸 공개했던 그런 행위들을 뭐 스크린 캡처한다든가 사진 찍어가지고 내가 언제 이렇게 공개했었다. 이렇게 증거 자료를 내면 되는데 이게 이제 한국이랑 미국은 1년이에요. 근데 독일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중국은 6개월입니다.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박람회에 출품했던 것들은 인정을 해주는데 중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논문 발표 같은 경우에는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논문으로 발표를 했다 그러면은 유럽이랑 중국 특허는 못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논문으로 공개하는 게 굉장히 치명타로 나한테 돌아올 수 있어요. 이랬을 경우에는 이제 한국, 일본, 미국 정도만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논문으로 먼저 공개를 해버린 기술. 그리고 얘네들 굉장히 짧기 때문에 우리나라 출원하고 나서 몇 개월 안 남은 상태에서 바로 또 출원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공개를 하기 전에 출원을 해야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냥 알아두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진보성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특허 출원의 시분초까지 고려합니다. 특허 출원의 시분초까지 고려를 하고 진보성 같은 경우에는 그 출원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고 가정을 합니다. 심사관이 본인 스스로가 아무리 뭐 박사학위가 있으시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분야에서 그러니까 출원된 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고 자기를 이제 이렇게 가정을 하고 심사에 임해야 돼요. 요 당업자라고 하는 개념이 뭐 기술 상식을 보유하고 입수하여 자신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자, 이런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업자가 봤을 때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들이면 진보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통상의 창작 능력을 발휘해서 청구 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쉽게 생각해낼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한다면 심사관이 이건 진보성이 없습니다 라고 해서 거절 이유 통지서를 보내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진보성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원 즉 시분초를 전부 다 따져요. 그래서 그때 이전에 공개되어 있던 모든 도큐먼트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여기 진보성 판단 과정에 요 맨 마지막 줄 여기만 보시면 되는데 구성의 곤란성을 중심으로 목적의 특이성과 효과의 현저성을 고려해서 판단한다. 그러니까 진보성을 판단할 때 그 발명의 구성, 그다음에 그 발명의 목적, 그다음에 그 발명의 효과 요 세 가지를 따지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구성이에요. 구성의 곤란성. 즉 이렇게 구성하는 게 당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 쉬운가 어려운가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합니다. 근데 되게 애매하죠.
애매해요. 진보성이라고 하는 특허 요건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심사 기준을 제시를 해요. 심사 지침서, 심사 기준 이런 것들이 특허청에 의해서 공개가 돼 있어요. 근데 일단은 그 중에 몇 가지 기준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의 창작 능력에 의해서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정도다 라고 한다면 그 진보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판단을 낼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보면 가장 적합한 재료를 선택한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나와 있던 발명에서 수치 범위를 딱 여기까지 딱 줄여가지고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기존에 나와 있던 발명에서 구성을 균등물로 살짝 바꾼다든가, 그런 발명들은 통상의 창작 능력에 의해서 충분히 개발 가능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종전에 공개되어 있던 발명들에 의해서 내가 출원하는 발명이 이미 시사가 좀 돼 있다 라고 한다면 또 역시나 진보성이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진보성이 있는 경우는 여기 보면은 종전의 발명, 인용 발명에 비해서 이질적이거나 아니면 현저히 우수한 효과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진보성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쓰실 때 그 실시예라고 하는 것들을 변리사들이 많이 이제 요구를 합니다. 발명자한테. 혹시 이거 데이터 더 없으세요? 아니면은 그래프 같은 거 더 없으세요? 뭐 이렇게 변리사들이 물어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효과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자, 근데 진보성 같은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문헌을 조합하여 판단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심사관 입장에서 우리가 출원하는 발명이 A, B, C, D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그랬을 때 심사관이 어느 문헌에서는 A 플러스 B가 돼 있고 어느 문헌에서는 C 플러스 D가 돼 있다. 그러면은 이 A 플러스 B 문헌이랑 C 플러스 D라는 문헌이 공개돼 있으니까 얘네 둘을 결합해서 지금 이 출원인이 특허 받겠다라고 하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요거를 쉽게 구성할 수 있느냐? yes. 그렇다면 진보성이 없는 거니까 거절식.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2개 이상의 문헌을 조합해서 판단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완전히 다른 분야의 그런 그 구조들을 엮어서 진보성이 없다라는 판단을 내리기는 쉽진 않아요. 그건 심사관으로서도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상이한 분야의 선행 기술을 인용하는 것도 가능하긴 한데, 근데 완전히 다른 분야에 속해 있는 요 2개의 그 선행 문헌들을 조합하는 거는, 그렇게 조합하는 게 당업자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다 라고 한다면 그렇게 조합하는 것도 가능한데, 근데 심사관으로서는 그렇게 하는 게 일단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 내용은 어차피 저희가 교재에 포함을 시켜드렸으니까 한번 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명의 동일성에 관해서는 이건 중요한 개념이긴 한데, 발명의 동일성은 결국에는 어저께도 보여드렸던 그런 청구항에 나타나는 구성 요소들이 선행문헌에 동일하게 나타나는가, 요거를 갖다가 매칭해서 비교하는 것을 말해요. 발명의 동일성은. 그래서 이 이상의 발명을 상호 대비하여 그 대비되는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 실질적으로 동일한가. 그러니까 이 이상의 발명을 상호 대비한다는 게 그러니까 내 발명이랑 그다음에 선행 발명이랑 이렇게 비교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출원주의,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선출원주의인데,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 이 이상의 특허 출원이 경합하는 경우에 가장 먼저 특허 출원한 사람한테 특허를 주는 주의입니다. 원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선출원주의를 채택하지 않았어요. 선발명주의. 그러니까 누가 먼저 발명을 했는가, 누가 먼저 진정한 발명을 완성시켰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미국에서는 특허 제도를 운영했었는데, 최근에 미국도 그걸 포기하고 선출원주의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누가 먼저 발명했는가를 입증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산골짜기에서 이렇게 혼자 발명하시는 분들이 또 더 먼저 발명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쟁 소지가 너무 컸고 어떤 그 비용 지출이 너무 셌기 때문에 선출원주의가 그 심플해요. 근데 선출원주의를 적용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빠른 출원 일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주 급하게 막 이렇게 해서 출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발명이 덜 완성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좀 그 실시가 부족한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뭐 국내 우선권 주장 제도라든가 아니면은 고정 제도. 그래서 처음에 출원했던 그 내용을 고칠 수 있다라고 어저께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고치는 고정이 또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출원 시였죠. 진보성이나 신규성 같은 경우에는 10분 초까지 고려한다고 그랬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출원 일자 기준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발명을 오전에 출원했고 또 다른 사람이 오후에 출원했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그냥 날짜가 같은 날짜에 출원한 것이다 라고 보고 경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같은 날 만약에 오전 오후 이렇게 출원했다. 그러면은 협의를 시킵니다. 협의를 시켜서 사실 뭐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경우 없긴 하지만 거의 없긴 하지만 원래 법이라는 게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그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라 이런 게 이제 법조문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협의를 시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한 사람만 이제 진행을 하고 그럼 나머지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협의에 의해서 계약서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지분을 뭐 주던가 아니면 돈으로 해결하든가 뭐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죠. 그런 적이 정말 있었어요? 그런 적이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있고 한 걸로 봐서 근데 최근에 뭐 그렇게 존재하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출원의 지위라는 게 이것도 중요한데 선출원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그 선출원이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무효가 됐거나 아니면은 취하가 됐거나 아니면은 그게 이제 조기에 포기가 되거나 절차 포기 아니면은 아까 전에도 보셨지만 무권리자 출원인 경우에는 정당 권리자 출원에 대해서 선출원 지위를 갖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선출원의 지위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모든 경우에 다 그러냐? 모든 경우에 그러니까 선출원의 지위 자체는 그렇지만 근데 얘네가 1년 그러니까 출원된 지 1년 6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출원이 공개가 되죠. 그러니까 출원이 공개가 돼버리면 그러면은 그 자체로서 공개된 기술 문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출원을 거절시키는 인용문헌으로 그 작용은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확대된 선출원이라고 해서 이게 있는데 이게 약간 복잡합니다. 확대된 선출원주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케이스에서 타출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출원이 여기 됐어요. 그리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A 발명, B 발명, C 발명이 있고 청구항에 A 발명, B 발명만 청구항에 기재돼서 출원이 됐다. 다른 사람의 출원이. 그리고 얘가 공개됐다. 그리고 내가 A라는 거를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 청구 범위에 적어서 출원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앞에 청구항에 A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출원지위 위반으로 내 건 거절돼요. 그리고 신규성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자, 첫 번째 케이스는 그렇고 두 번째 케이스를 보면 두 번째 케이스를 보시죠.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다른 사람의 특허 출원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A, B, C가 써 있고 그 다음에 청구항에 A, B가 써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내가 이 특허가 공개되기 전에 만약 출원했다 라고 한다면 신규성을 상실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특허가 아직 공개된 상태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A가 신규성 상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즉 A가 신규성은 있어요. 근데 청구항에 A가 들어있고 얘도 보니까 청구항에 A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선출원주의에 위배돼서 내게 거절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그렇고 자, 세 번째 케이스는 여기 보시면 똑같은 제3자가 A, B가 청구항에 있고 A, B, C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적혀서 출원이 됐고 그 다음에 공개된 다음에 내가 C라는 거를 갖다가 청구항에 담았고 C라는 게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쓰여가지고 출원을 했어요. 그랬을 경우에 일단은 C라는 게 여기에 들어가 있죠. 여기에 C라는 게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규성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성 상실로 거절돼요. 근데 얘는 C가 청구항에 써 있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선출원주의 위반은 아닙니다. 근데 뭐 어쨌든 거절되는 건 똑같으니까 이렇게 뭐 별 의미 있는 케이스는 아닙니다. 자, 근데 이 네 번째 케이스가 아주 애매한 케이스예요. 네 번째 케이스. 자,
자, 네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출원이 A, B, C라는 거를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담고 있고 A랑 B를 청구항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C라는 거를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특허 청구 범위에 담아서 출원했어요. 근데 얘가 공개되기 전에 내가 출원한 상태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자, 신규성을 상실합니까? 신규성 상실하지 않아요. 그리고 선출원주의 위배도 아니에요. 왜냐면 얘 같은 경우에 여기 청구항에 C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선출원주의는 청구항 대 청구항 비교를 하는데 얘는 청구항에 C가 없고 나는 청구항에 C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선출원주의 위반도 아니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얘가 등록이 돼야 될 것 같이 보이지만 만약에 얘를 등록을 주면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다른 사람이 출원한 요 문서에 담겨 있는 C가 보정에 의해서 여기로 청구항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C에 대한 권리가 이중으로 주어지게 되죠. 두 사람한테. 권리가 중복해서 발생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확대된 선원이라는 제도에 의해서 얘를 거절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억울할 수도 있죠. 이 사람은 C라는 발명을 따로 자기가 만들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만들어서 했던 거기 때문에 억울할 수도 있는데, 근데 권리 중복을 막기 위해서 얘를 확대된 선언주의에 의해서 거절시킵니다. 이런 케이스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 저희 고객 중에 한 분이 이런 케이스에 약간 그 문제가 됐어요. 네. 근데 어쨌든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된 선출원주의라는 그런 제도가 존재하게 되는 거고요. 등록 요건 중에 가장 이해하기 좀 어려운 등록 요건이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하나의 표로 정리해 놓은 거니까 한번 내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불특허 사유라고 해서 요게 있어요. 불특허 사유. 불특허 사유라는 거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거예요. 공서양속에 반하는 거예요. 네. 공서양속에 반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에 위생을 해야 할 염려가 있는 발명도 역시나 불특허 발명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사회에서 발명 특허를 주기는 좀 그렇다라고 하는 것들. 근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용품 같은 경우에 요거에 저촉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성인용품을 요 조문을 통해서 거절을 많이 시키는데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성인용품 시장 자체가 어마어마한 산업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그 선량한 풍속의 기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안 되고 특허 등록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로 거절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인용품 관련해서. 그래서 이 조문은 그런 것이고 지금 보면은 공중의 위생을 해야 할 염려가 있는 발명. 예를 들어서 이 발명이 완성돼서 뭐 판매가 됐을 경우에 뭐 한강이 빨간색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조문에 의해서 거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출원 절차에 관해서는 한 10분 정도 쉬셨다가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